네, 어제 하루 전국에서 5만 명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죠. 방역 당국은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됩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거의 5만 명에 근접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약 1,300여 명이 더 많은 건데요. 이 정도로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러한 배경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도 분명 있지만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 그러니까 재택 치료라든가 기타 등등 역학조사 해가지고 방역 조치 자체가 완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달 말경에는 1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까지 예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도 발생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에 10만 명 가까운 수치를 예측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비교해서 2.4배 수준이거든요. 더블링이 된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 주면 10만 명 아닙니까? 글쎄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더블링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의 약간 또 완화 경향성은 보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달 말경에는 한 10만 명 안팎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예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확진자 수에 근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거든요. 오늘 보면 위중증 환자는 285명, 사망자 21명이 늘었습니다. 계속 평소와 비슷한 정도인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런 지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확진자의 규모에 크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12일째 2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대비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아청소년들 특히 백신 미접종자 그룹에서 확진이 됐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최근에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는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 조치는 사실상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세를 보일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증가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다소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 델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미크론이 우점화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도 조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빠르게 방역 조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률도 살펴보면 이렇게 확진자는 폭증했지만 코로나 양성률이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지난 7일부터 개편한 부분이 진단검사 정보 시스템을 개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 수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확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검사 건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진단검사 건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그걸 다 합산하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수, 분모 자체가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양성률이 26%에서 13.5%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에 있어서 양성률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다. 계산법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굳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양성률 계산법을 바꿀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좀 양성률이 갑자기 바뀌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어쨌든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바뀐 부분이라는 거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선별진료소 혹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정확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전파력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뭐 델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미크론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 유증상자인 경우에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 그리고 증상 발현 이후 2일에서 4일 정도가 전파력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증상이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체내 바이러스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경우에도 전파력이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검사 체계를 완전히 개편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확진자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방역당국에서 기존의 PCR 검사법으로는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속항원 검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고 예,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CR 검사 그 역량 자체가 최대 85만 명까지 하루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갔습니다. 아. 지금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면서 굉장히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PCR 검사와 병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당국의 기조 자체는 완전히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 어떤 대응 방법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증상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스스로 매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동네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해하거든요. 네. 일단 뭐 자택에서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진단 자가검사 키트가 구매가 가능했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댁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일부 또 약국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자가검사 키트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동네 병의원, 코로나 진단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택 치료 체계도 내일부터 바뀝니다. 고위험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인데 그러면 일반 관리 군인 분들은 이런 재택 치료 키트도 도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체온계나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체온계는 가정 내에 적어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네.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재택 치료 키트에 포함돼 있던 게 지금 체온계하고 해열제 네.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정도가 아,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는 지금은 이제 스스로 구매를 하셔서 비치를 해두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감기약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일반 얘기가 감기약. 예. 예. 근데 이 일반 감기약을 드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 지금 코로나19는 감기로 편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후에 낫는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네. 정도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대해서는 감기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대증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더 길러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재택치료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가급적 감기약을 안 드시면서 방역당국의 관리에 따르시는 게 좋았는데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가 네.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쩌면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위급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뭐 119에 전화하거나 그래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왜 감기약을 복용하시는 거를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감춰줬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감기약을 복용하시는 거를 지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미크론 자체를 상기도 호흡기 감염 병원체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경우에는 감기약을 드시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형편이 좀 났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 체계가 다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는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119인데 119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또 그 문의 전화가 포화가 될 가능성이 그럴 수 상당히 있죠. 있거든요. 예. 폭증이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야간 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방법은 119에 전화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택 치료 시에는 감기약 등은 구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서서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는 경증이나 이런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 포화 측정기, 산소 포화 측정기가 필요하진 않다, 굳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증,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기존에는 재택치료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계속 경증으로만 있을지 어느 순간에 위중증으로 상태가 안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산소 포화도 직접 코로나 확진을 받아보신 분이 아니라면 뭔지 잘 몰라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특히 이제 검지를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 사이에 이렇게 삽입을 하신 다음에 네.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편리하면서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검지를 사용했을 때 측정값이 뜨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 엄지를 제외한 다른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손이 차갑거나 아니면 물에 젖어 있는 상태, 마르지 않은 상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면 측정값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정상 수치가 95%에서 100% 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9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자체에 안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잘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지금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어린이랑 임신부는 집중관리군이 아닌데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네네. 어떤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중에 한 부류거든요. 특히 네.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느 순간에 발열 반응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임상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그리고 분만에 어떤 조짐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임산부를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일반 관리군으로 속해 있지만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소아인 경우에도 지금 미접종자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1세 이하 연령대는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12세 이상 40kg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허가 사항으로 봐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소아인 경우에는 면역 체계 자체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 임산부에 대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 가장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임신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상 반응이 우려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임신 계획 이전에 접종을 받으시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반응 우려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접종을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왜 집중관리군에서 빠진 걸까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단순하게 연령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을 구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12월 셋째 주에 델타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게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미크론이 우점화될 때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면밀하게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대한 계획이 세부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너무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가장 중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이렇게 간과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스스로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네요. 그렇네요. 이 취약계층의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말을 보면 방역당국이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의 자가검사 키트 무상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뭐 취약 계통이나 계층이나 아니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예.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과도기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내가 구매를 원할 때 구매가 가능하면 그 이후에 이 말씀하신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방역 그러니까 자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거는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기간 오늘부터 7일로 단축됩니다. 이게 뭐 접종 유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괄로 7일로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괄로 기존에 이제 10일 또는 7일 접종력에 따라서 7일 또는 10일에서 이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로 단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역 당국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전파력이 높은 시기가 증상 발현 전 하루 이틀 그리고 예. 증상 발현 후 2일에서 4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면 전파력이 상당히 소실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을 다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 미접종자 그룹에서 7일 후에 자가격리가 예. 해제되고 여전히 전파력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가 대화를 하게 되면 전파의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단축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도입한 대표적인 이유가 신속항원 검사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전파력이 상당히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이 밀접 접촉자 기준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격리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는 방침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예. 다만 그런 경우에 가정 내에서 동거인 중에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그리고 아니면 뭐 대표적인 그 감염 취약 시설 그런 집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네. 보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변에서 확진자랑 식사를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은 이제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자가격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동거 가족 중에 미접종자가 없으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 검사는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재택치료, 뭐 격리 기간 역학조사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방역 패스의 효용성을 좀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어떤 식으로 손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방역 기조가 완전히 완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방역 패스의 의미가 없어져 거랑 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기조라고 하면 방역 패스를 굳이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방역 조치 자체가 크게 완화된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서
매우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세를 보일 때 취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방역 지침들이 지금 너무 섣부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어떤 방역 조치들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조만간에 개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접종이 안 이루어진 소아청소년들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정부들의 변화되는 조치가 빠르다 이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 먹는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지금은 이제 50세 이상에게만 이 처방이 되는데 아직도 처방이 저조합니다. 실제 처방이 지난 6일까지 1,851명인데 좀 완화할 필요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국내에 도입된 물량 자체가 한 3만여 배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허가 사항에서는 연령별로 보면 12세 그리고 체중은 40kg이 넘게 되면 처방 조건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완화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물량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다 소진됐으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절하게 처방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12세 그러니까 허가 기준하고 맞춰서 확대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재택치료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일반관리군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하면 팍스로비드가 처방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바백스 오늘 처음 출하될 예정입니다. 내일 세부 접종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고 교수님께서는 노바백스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국내에서 한 13% 정도, 인구 대비 13% 정도, 한 650만 명 정도 분들이 미접종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어떤 이상 반응 우려 때문에 기존의 mRNA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대부분 백신 접종에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도입되는 물량 자체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미접종자이신 분들 우선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정식 허가된 백신이고 그리고 안전성이 mRNA 백신보다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뭐 1, 2차 접종에서 그러니까 추가 접종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1차 접종만 맞으시고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 못 맞으시는 분들까지 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프라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외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아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노바백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